나이 70대, 80대가 되면 누구나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노후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강을 신경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찰을 받아 약을 먹고 건강검진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 노인 요양원 의사의 말인데요. 대형 병원 출신 의사인 그는 60대에 돈 버는 일을 거절하고 노인 요양원 의사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는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약물에 의지하거나 의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화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겪는 일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요.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묻기 전에 자신의 몸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고혈압은 과연 질병인지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병원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병원 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비롯한 상업적인 측면 역시 지적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노년의 삶과 죽음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책 의사를 반성한다를 통해 노년의학에 관한 진실을 비롯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장수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병원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솔직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최근 어느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가족들이 병원에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꼽히는 대학병원이어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게다가 다른 곳도 아니고 집중치료실에서 죽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죽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처럼 오늘날 의사와 병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어마어마해서 맹신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제가 16년 넘게 주관하고 있는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내용입니다. 15개 문항 가운데 몇 개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야 합니다. 의사와 병원에 관한 신뢰도 테스트. 의사는 병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검사를 자주 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다. 의사는 내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려줄 것이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곧바로 병원에 간다.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진료를 받으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사를 맞으면 병이 좀 더 빨리 낫는다. 의사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의사일수록 명이다. 박사 학위를 가진 의사일수록 훌륭한 의사다. 큰 병원일수록 훌륭한 의사가 많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잘한다. 입원한다면 대형 병원일수록 안심된다. 재활치료는 반복할수록 효과가 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개나 해당하나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곧바로 병원에 간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늦으면 때를 놓친다는 의료의 위협도 한몫해서일까요? 요즘은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당장 CT 검사부터 받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시중에 파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찰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만 안다고 해서 전부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진정한 힘은 환자 본인의 자연 치유력이 나옵니다. 약물은 단지 도와주는 원조 물자일 뿐이며 의사는 원조 물자를 날라주는 봉사자에 불과합니다.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일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보온에 힘쓰면 그뿐입니다. 열이 나는 것은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정작용 때문입니다. 의사를 찾아간다고 더 빨리 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 편에서 연구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권위의 학술 전문지의 편집장은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는 10% 남짓이며 의사에게 보이는 바람에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세계의 모든 의사가 들고 일어날 법한 발언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론이 없는 것을 보면 잘못된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 아무리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병원을 찾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 병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기를 치료한다고 감기 환자가 득실거리는 병원을 찾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전철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가득한 병원을 자진해 찾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병원은 또 두려움을 주는 장소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환자들을 보면 의사인 저도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무거운 질병을 안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곳, 즉 목숨을 걸고 찾아가야 하는 곳이 병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조금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른다 싶으면 곧장 약부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물이란 그저 원조 물자일 뿐 질병을 치료하는 진짜 힘은 절대 아닙니다. 미열과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은 오히려 좋은 치료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 침입자가 와서 내가 알아서 퇴치할 테니 조금 불편해도 참고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스스로 병을 고치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반응이라는 것이죠. 기특하게도 몸이 알아서 고치겠다는 그것을 무턱대고 억제하려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세포의 DNA는 일상적으로 자주 손상됩니다. 그러나 세포 속에는 여러 개의 DNA 수선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주요 유전자의 영구적인 손상이 가더라도 보통 근처에 여분의 복사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세포가 죽을 경우 다른 세포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자연 치유라는 신비로운 힘을 방해하면 그만큼 치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몸은 점점 나태해집니다. 물론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기간만 복용해야 하며 자연 치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감내해야 합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병명을 몰라서 불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병명을 알아야 안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배경에는 병원에 대한 중대한 오해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이 이만큼 발달했으니 병명을 알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낙관론이 그것입니다. 감염증과 달리 난치병이나 생활습관병은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체질이나 생활습관, 노화 등 수많은 원인 가운데 딱 하나를 꼬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완치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명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진료를 받으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질병을 고치는 주역은 약물이 아니라 인체에 숨어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사실 몸의 입장에서 원래 화학물질인 약물은
또 다른 이물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약이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이익과 불이익을 저울에 달았을 때, 최소한의 이익이 우세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강교육을 받아온 탓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약에 대한 맹신에 사로잡혀 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의사는 내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려줄 것이다. 전문가를 자부하는 의사들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치료법을 권합니다. 가령 암 치료에서 3대 법이라고 말하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당연히 환부를 잘라내기 위해 수술을 최선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사선과를 찾는다면 방사선 요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백화점 지하의 푸드코트에 가면 일식집에서는 일식을 권하고 중식집에서는 중식을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권유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선택은 돈을 지불하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따른 결과는 모두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환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선택에도 망설여지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생명을 다루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생각하는 최선의 치료와 환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치료가 다른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행여 후유증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환자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핑계 삼아 게으른 낙관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의사 역시 자기 생각을 강요하며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차선책이어도 환자가 바라는 범위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약물에 의지하며 백세장수하는 노인은 없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자가 치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병에 걸리면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 스스로 몸을 치유합니다. 인간도 병이 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먹지 말라는 인체의 명령입니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치유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회생을 모색하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코끼리 또한 죽을 때가 되면 무리를 벗어나 혼자 죽을 장소를 찾아 떠납니다. 하물며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늘 자신을 지키거나 계속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를 내보냅니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 선택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에서 40년 사이 의학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을 의사와 병원에 맡기다 보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낮아지고 사람이 병원에서 기약도 없이 각종 기계 장치를 몸에 두르고 누워있게 됩니다. 결국 자연의 이치를 벗어난 최후를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의 중앙장치와도 같은 항상성 덕분에 안 좋은 사태가 생길 때마다 즉시 회복력 즉 자연 치유력이 가동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합니다. 항상성이 흐트러지거나 회복에 방해가 될 만한 사태를 만나면 몸은 여러 방법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돌연사하는 것도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 신호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가 아무런 징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질 리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는 능력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웬만하면
병원을 찾는 대신 스스로 몸을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콧물이 나고 설사 좀 했다고 요란법석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발열과 기침과 설사 같은 증상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부터 버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에 의사에게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고 어떻게 몸을 돌봐야 할지 등등의 설명을 듣는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처방받은 약에 의존하여 살아가기 전에 일단 한 박자 멈추어 보라는 말을 전합니다. 약을 사서 머리맡에 두었더라도 몸의 자연적인 경과를 지켜보라는 말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용을 잠시 미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도둑이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해서 경고음을 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몸과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사나 복통이 발생한 이유는 폭음과 폭식 또는 상한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내 식습관은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뜯어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거듭 쌓아가며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일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상태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심각하다. 의사에게 보이는 게 좋겠다 등등 예외의 경우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솔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수성찬 앞에서도 수저를 놓아야 할 타이밍을 잘 알고 있고, 걱정거리가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는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공원으로 나와 천천히 걸으며 뭔가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이지 가벼운 증상에 호들갑을 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부자 중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운에 기대서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걸핏하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물에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백세장수하는 노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의 고혈압은 과연 질병일까? 나이가 들어 좁아지고 뻣뻣해진 혈관으로 젊어질 때와 같은 양의 혈액을 흐르게 하려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65세가 되면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 됩니다. 압력을 더 높이기 위해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격렬한 신체 활동에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30세부터 심장의 최대 출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당연히 더 멀리 혹은 더 빨리 뛰기 어려워지고 숨을 헐떡거리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계단 숫자도 줄어듭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라는 것은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 사람의 뇌는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할 만큼 많은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중요한 일꾼에게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당연히 치매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늘거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몸의 반응입니다. 이번엔 혈압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카이 대학의 오구시 교수가 무려 남녀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혈압약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뇌경색 발병률이 2배라고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 몸이 스스로 혈압을 높이는 것을 약으로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는 바람에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고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혈압약 복용과 고령자의 자립도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자립도는 스스로 식사나 배설 옷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얼마가 되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자립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80일 경우 복용자의 자립도는 30%였고 미복용자의 자립도는 50%였습니다. 그러나 120 이하의 경우 복용자의 자립도는 30%에 불과한데 그에 반해 미복용자의 자립도는 무려 80%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어떤 상황이든 혈압약을 먹는 사람에 비해 아무런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의 자립도가 월등히 좋았다는 말입니다. 의사 중에는 혈압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100 이하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사도 있는데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혈압도 함께 오른다는 것은 의학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10대나 80대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나이별로 기준치를 설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환자 수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치를 낮게 설정할수록 제약회사와 병원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은 불과 25초 만에 온몸을 순환합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시속 약 216km입니다. 혈액은 고속철도 수준의 엄청난 속도로 몸속 혈관을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혈압 기준치는 180에서 160, 140, 130, 120으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1000만 명의 단위로 환자가 늘어갑니다. 그때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입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혈압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변속하는 자동차 기어처럼 자동으로 알아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살기 위한 몸의 반응입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혈압을 재면 180 정도 높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혈압이 노인의 몸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혈압이 낮은 상태입니다. 몸에 땀이 나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의식 장애가 발생하면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죽을 때 혈압은 제로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살아내려는 안간 힘이며 자연 치료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혈압이 140 정도면 아주 적당하다고 의사가 얘기했었습니다. 환자도 고맙다고 인사하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한선이 130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120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산업과 제약회사의 끈질긴 투쟁을 통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100으로 바뀔지도 모를 일입니다. 혈압 수치가 10 정도 낮아지면 고혈압 환자는 1000만 명이 늘어난다는데 이렇게 겁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될 것이고 모두 혈압약을 입에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은 앉아서 돈을 벌게 되니 환호성을 올릴 것입니다.
이 상한선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제약회사와 병원이 아니라면 정답이 없는 셈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낮은 혈압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찌꺼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강물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비가 와서 강물에 샌 압력으로 쓰레기를 청소해 바다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자정작용이고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 치유의 과정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못 고치면 의사도 고칠 수 없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평범한 격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부도덕한 방법으로 명문대에 합격한 사람은 절대 그 대학을 제대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설사 졸업한다고 해도 세상의 험한 풍파를 헤쳐갈 수 없습니다. 동쪽에서 나타난 귀인의 도움으로 떼돈을 번 사람은 절대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치유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질병과 싸워 고꾸라지느냐 해방되느냐, 이 차이는 자기 안에 순수한 자연 치유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몸을 살리고 싶은 만큼 몸 자체도 스스로 살고자 치열하게 싸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소한 상처나 질병은 의사를 찾거나 조급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대신 몸이 알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대신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부모처럼 우리의 몸에게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고통과 두려움과 조급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약국과 병원으로 달려가며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치료의 원리는 환자의 몸이 반응하는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환자의 경우 혈압이 떨어진다고 해서 혈압을 높이는 승합제를 아무리 사용한다 한들 떨어진 혈압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과도한 약물을 복용한 탓에 환자의 몸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약물이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자연 치유력이 희박할수록 치료는 어려워집니다. 자기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타인이 고쳐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이고 약물은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어느 환자가 의사에게 선생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 병은 제가 고친 게 아니고 몸이 스스로 고친 겁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질병도 자기 자신 이외에는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의사는 자신이 영원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의사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년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 잘 전해준 이야기였는데요. 특히 대형 병원 출신 의사가 양심 고백이라는 말을 하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지적하고 환자 본인의 자연 치유력을 강조하는 것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뜻깊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